자, 이제 기상직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체 분석과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해설해 드렸고요. 이 시간은 7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많이 나옵니다. 7번의 순서 문제 이어지는데요. 저랑도 순서 문제는 10가지 정도의 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를 먼저 보았을 때 선지에서 먼저 힌트를 찾기로 했었죠. 즉, 가가 먼저이거나 라가 먼저라는 건 정해진 사실이고요. 끝나는 것도 둘 중에 하나, 다로 끝나거나 나로 끝나는 거니까요. 일단은 가인지 라인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맨 처음이라는 건 주로 도입, 화제 제시인 경우들이 많다고 했었죠. A란 무엇이며 개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첫 출발의 느낌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를 놓고 보니까요. 가는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에 관한 것,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생산적이라든지 비생산적이라든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바로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가나다의 라를 보니까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라를 빨리 빼면 되겠죠. 사랑은 활동이며,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며, 사랑은 능동적이며,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라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1, 3번보다는 2, 4번의 가능성으로 첫 번째 이미 범위를 좁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라 아니면 가, 라 아니면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를 볼 때는 또 어디를 제가 보라고 했죠? 서술어. 바로 앞 문단의 서술어는 다음 문장의 주어다. 이런 패턴도 강조했었어요. 연쇄적 흐름의 일반화 구체화의 길이를 통해서 또는 접속어 지시어 등을 통해 때로는 뒤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요령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야 순서 문제의 시간을 줄이고 또한 정답률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라의 끝부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워낙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트 오브 러브 이렇게 원래 실제 원제목이 그런데요.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바로 여기에 설명. 능동적인 행위다. 항상 주는 거 받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받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죠. 받는 것에 익숙해지죠. 하지만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 적극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에리 프롬, 원래 세 권의 책이 유명한 사회학자라고 해서요. 사랑의 기술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게 우리 국어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세 번째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들이 비문학 제재로 인문학 제재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 내용을 키워드로 삼아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따져볼까요? 바로 준다라는 의미가 가에 있을까요? 나에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비생산적이라는 내용이 구체화된 거고 여기 있네. 그러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답이 나왔어요. 바로 라 다음에 나였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좀 더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 희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뭔가 주는 것을 손해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나오면 되겠죠. 이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했다고? 바로 비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걸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운 걸, 내 걸 나눠주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디 가서 먹어도 자기 도시락 있으면 이렇게 다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막 엎드린 채 막 소세지, 계란 혼자 먹는 사람들 있고 내 거 하나 먹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래 그럼 너도 먹어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혼밥 혼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비생산적인 거는 빼앗긴다. 나눠주는 것을 내 것을 준다. 희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박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생산적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그 반대가 이제 생산적인 경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의 반대예요. 가의 반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좋은 사람이 나오겠지. 당연히 준다는 것은 어떤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요. 그러면서도 뒤에서도 환희를 느끼며 그리고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하며
결국 주는 것은 2배라고 하잖아요. 박탈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나누어서 더 나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되었다고. 내 시간을 빼앗겨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 문제의 답은 나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라에서 나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았더니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어떤 사람은 준다는 걸 박탈로 본다, 상실로 본다, 희생으로 본다 하고 비생산적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 반대로 생산적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환희요,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사랑의 기술은 능동적 행위이다라는 게 원래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해요. 저도 젊을 때 되게 좋아했던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공감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생기겠지만 읽지 않아도 요령상 빨리 가자. 요령은 라 아니면 가였다라는 요령과 그 다음에 바로 그 뒤 내용이 무엇이냐, 연쇄적 흐름이냐 하면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면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번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나름의 난도는 상이라고 했어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여기에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8번 일치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일치 문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일단 길이가 엄청 깁니다. 수능만큼 깁니다. 한 1600자 정도의 지문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또 선지 한번 갈게요.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를 보는 게 좋다고요? 3, 4번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상식적인 것은 지우고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의 요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한번 볼까요? 원래 우리가 아는 언어와 민족의 관계, 민족과 언어의 관계, 예로는 뭐라고 많이 했냐면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죠. 왜? 우리가 왜 한국어를 써? 한국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들 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이유는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언어는 언어 사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어 못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산다면. 그 사회에 적응해야죠. 우리 어디 베트남에서도 어디 동남아에서도 들어와서 결혼해서 이주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어 쓰잖아요. 그것은 모국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언어와 민족의 관계는 불가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경제적 효용,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내가 써먹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먹고 살만하냐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자, 또 유대인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교육률이 높다고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응집력이 좋은 끈적끈적한 나라, 이게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도 핍박 속에서도 동질성, 정체성을 지켜온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의 고유의 언어를 고집했느냐? 내용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모국어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물론 시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어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언어들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 글 속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자기 언어에 대한 소중함이 되게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근데 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구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요. 옛날부터 그들이 써왔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경제적 효용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박물관 언어 또는 학자들의 언어가 되고 말았어.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장되었다는 거죠. 박물관 언어, 학자들의 언어라는 것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2번과 3번이 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왜?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4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장을 볼까요? 많잖아.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지는 몰라도 아람어, 그리스어, 이시디어, 라디오, 모르잖아요. 이디시어까지 모르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방의 언어로 성서 번역을 만들었다는 게 약간 일리가 있어요. 자기네 언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떠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예에서 한 번 우리가 결과로 보는 거지만 정확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그래서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통해서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찾아야죠. 명시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디시어나 라디노를 가지고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다는 건 없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장들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펼쳤을 때 중간 이후, 예시 여러 개 나올 때 중간 이후, 이 끝부분에 주목해서 정확하게 찾아야 일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치하지 않는 건 3, 4번 중 하나. 그 중에 더 구체적 정보가 있다라면 보아야 해요. 찾아야 합니다. 감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정답이었던